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10번째 시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0강이네요, 어느덧. 지금 두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고요.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제 한국의 문화답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보물,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대원 원각사기 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김홍도 풍속화가 그림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대해서도 살펴봤네요. 자, 좀 더 다양하게 보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보물은 안중근 의사 유목을 좀 준비했어요. 여기는 혹시 일본에서 유학이 오셨던 그 유학생분들이 계시다면은 먼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한 게, 이거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있는 어떤 과거적 이제 아픔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민족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을 원망하고 뭐 그런 어떤 단죄? 뭐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문화를 설명하다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나타나게 되는 시대적 그 상황, 아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보물 중에, 한국의 보물 중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있는데, 유목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글을 쓴 글씨, 그걸 얘기해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그때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장 이제 일본 측 입장에서 이제 통치를 주도했던 인물,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을 이제 사살한 후 리순 감옥에서 남긴 한문 휘호가 바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제가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안중근 의사의 입장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합방이 되었기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고 역사적인 움직임을 죄송합니다. 역사적인 움직임을 뭔가 담아내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과거적 사실에 대한 이제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민족의 독립에 기여한 중요한 어떤 인물들. 자, 이게 이제 각 문화의 역사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총 200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한문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휘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붓글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총 200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떤 유품이나 생각들을 담아내온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측은 57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200점 이상의 안중근 의사가 쓴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측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념관 측은 그 200점을 모두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진짜 안중근 의사가 쓴 원본은 57점으로 이제 인정해야 된다. 57점만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사실은 조금은 그 주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은 시대 상황상 모든 유목을, 이제 그때 시대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그 일본의 가장 고위 관료를 지금 살해했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안중근의 그 죄명에 대해서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안중근이 갖고 있었던 유품이나 유물에 대해서 자신들이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이 소유했고, 이 중 26점이 이후 이제 그렇죠, 해방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후 26점이 대한민국의 반환 인도가 됐어요. 26점 정도.
그래서 그 26점이 보물 569호 안중근 의사 유목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작품들은 이제 아직도 일본 측이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환 이제 그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프닝이 있는 게 이 중 한 점, 이게 뭐냐면 치악의 악식 자부적 여의,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어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의 자신의 뜻을 이제 일상 속에서 뜻을 갖고 있는 휴호 중에 하나인데, 그 휴호가 어이없게도 청와대에서 보관했다 분실했대요. 청와대가 어디냐면 지금 한국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 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에서 보관하다가 분실을 한다? 그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보관하다 분실한 것일까? 그리고 그 외에 한 점이 한국인 학자가 만든 일본 도쿄에 있는 국제한국연구원에서 일본인이 기증하였어요. 네, 그래서 또 한 점이 있는데, 자, 한국인 학자가 만든 일본 도쿄에,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 한국인 학자가 이게 설립한 게 바로 국제한국연구원인데, 그 국제한국연구원의 한 일본인이 이 이토 히로부미의 죄송해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던 그 안중근 의사의 유목 중에 하나인 그 일한 교의 선작 소개라는 한 점의 휴호를 기증했는데 연구원 측의 관리 부실로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청와대에서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한국연구원에서 연구기관에서 잃어버리고, 네, 참 보관 상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여전히 씁쓸하게 남는 대목이죠. 자, 이게 안중근 의사의 유목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비주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천이라는 단어예요. 안중근 의사의 유목. 그래서 유목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잘 적혀 있죠. 옆에 날짜가 적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썼다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천 안중근. 자, 이게 이제 도마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안중근 의사 이 유목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지금 소장되어 있냐면은 이게 104년 만에 이제 천주교의 품 2014년에 지금 천주교 잠원동 선당에 이제 이 기증식이 이루어졌었어요. 독립투쟁 의지의 역사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천주교 신자,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로서 이제 경천, 하늘을 우러른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경천을 기증했다. 서울대교구에 잠원동 성당이 이제 기증식을 갖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유목을 보관했었던 게 누구냐면 박상중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기증했는데, 이 경천이라는 뜻은 보면은 이 안중근 의사가 그 세례명이 도마예요. 토마스라고 세례명에 이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 총독이죠. 저격한 이듬해인 1910년 3월 중국의 리순 감옥에서 처형 직전에 일본인의 부탁을 받아서 남긴 글씨래요. 대한국인 안중근.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면에 대한국인, 이게 한국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대한국인을 썼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한자로 안중근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 4개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단지를 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어떤 결의를 감추기 위해서 단지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 손가락 지장이, 손도장이 있다, 손도장이 찍혀 있다. 그래서 이게 원본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뭐 더할 나위가 없고요. 순국 직전에 천주교 신앙에 더욱 깊이 빠졌던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앙의 뜻을 담은 두 점의 글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리순 감옥 소장의 손자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약 20년 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고, 그 다음에 박삼중 스님이 이제 일본 오가면서 긴밀하게 소장자와 접촉을 해서 2004년도에 한국으로 들여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후 2009년도 안이사 서거 100주년 맞아서 예술의 전당 전시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일반인에게 소개가 됐고요. 서울 옥션에서 시가 7억 원에 이게 나왔네요. 그리고 잠원동 성당에 표신되는 모인 3억회가 이 글씨의 소장자인 박상준 스님으로부터 5억 원에 이 그림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캐톨릭에 이제 이렇게 기부 문화 발전을 이제 했다.
참 이게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어떤 총독의 그런 과격함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 과격함도 아니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민족을 어떤 대립이나 반목의 의미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는 하나여야 된다. 동양 평야와 하늘의 정신이 되도록 모실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다. 뭐 이런 어떤 그 사상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거라서 또 역사적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유묵 이 경천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 드렸고, 유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안중근은 그 매 휴호 옆에 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서명과 함께 그 무명지 한마디, 이게 제가 아까 단지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한마디가 잘린 거예요. 무명지 한마디가 잘린 자신의 왼손 바닥에 먹물을 찍혀 낙관을 대신했어요. 손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안중근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이가 상당히 젊어요. 상당히. 처형당하기 직전 나이가 20대 좀 중후반 되니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씨마다 그의 힘과 극애를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명필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이 글씨를 쓰는 어떤 학자적인 풍모도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자주 글씨를 쓰긴 했지만 사실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옥중에 있었던 그 감옥 생활을 했던 기간 자체가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심판을 하고 빨리 처형을 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자주 글씨를 쓰긴 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유목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숭고한 애족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유목의 내용과 글씨를 쓰던 당시 상황까지 겹쳐 그의 유목은 근현대 명사들의 휴호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며 TV쇼 진품 명품에서 안중근의 유목은 값을 매겨 평가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기까지 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안중근의 유목은 값을 매겨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라도 안중근 의사의 휴호에 대한 기념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는 어떤 명필, 그러니까 글씨 잘 쓰는 그런 명필의 가치에 있어서도 안중근의 유목은 값을 매겨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판정으로 너무 이어갔다. 이게 바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단의 순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문화재 순서대로, 해외에 있어서 문화재가 아닌 것은 기타 문단에 넣었다. 그러니까 국내에 발견된 것은 문화재 순서로 넣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어서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기타 문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네요. 자, 보물 하나 더 살펴볼게요. 또 하나의 보물을 살펴보면 대동여지도가 있어요. 대동여지도가 보면 지도예요. 근데 조선의 지리학자인 김종호라는 지리학자가 땅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1861년 조선시대에요. 1861년에 제작한 한반도 지도,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지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물 8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게 바로 대동여지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대동여지도가, 자, 이게 그 등고선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동여지도가. 그러니까 뭐 오른쪽은 그 산맥의 흐름에 대해서 잡은 지도고, 중간은 수도 안에 있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마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담은 지도고, 마지막으로 왼쪽은 또 지역별로 이렇게 그 전체 나라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분할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움직임이 아무것도 이렇게 좀 뭐 유려하게,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동여지도에 대한 아주 특징이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반도 전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만약에 베트남에서 유학 오셨다, 중국에서 유학 오셨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나라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이런 큰 그림이 없었던 거죠. 자, 지리학자인 김종호가 이게 조선 후기 실학자나 지리학자예요. 실학자라는 게 이제 실용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실용학문을 연구했던 실학자이자 지리학자 김종호가 1861년에 만든 조선의 지도인데 목판본이고, 그러니까 이게 목판에다가 이렇게 다 새긴 거예요. 참 대단한 정성이죠. 목판에다 새겼고 축적이 이게 16만 분의 1 정도. 축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 실제 지형에 그걸 이제 압축해서 이제 지도는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실제 지형의 16만분의 1. 그러니까 그걸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청구도를 증보 수정하여 제작한 대축적 지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했죠. 그리고 전국의 남북을 이제 22단, 동서를 19판으로 구분해 떼고 붙일 수 있는 절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22단, 그러니까 22개의 목판을 하나로 통합을 한 거예요. 22개의 목판을 하나로. 그리고 동서를 19개로 분리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전체에 대한 크기는 뭐냐? 7m, 넓이가 한 3m 돼요. 그래서 목판본이 보물 1581호로 등록되어 있고 국립조사관에 규정되어 있고 필사본은 규장과 외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곳에 지금 분포되어 있다. 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보물 대동여지도. 자, 이름을 단순하게 동요도, 네, 대동여지도라고도 했었지만 동요도라고 하는 판각지도로 한국의 옛 지도 중에는 가장 정밀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대동여지도가. 제작 시기는 대략 이제 조선시대 철종 7년에서 철종 12년, 1856년에서 1861년 사이에 이제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 장의 축적이 아까 16만 분의 1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로 80리, 세로 120리. 이게 리라는 단위가 이제 그때 당시 조선의 그 계량 단위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16만 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16만. 그리고 동요도는, 대동여지도는 얼마 전까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설이 분분하다가 그리고 김종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프로토타입이라는 설이 무게중심이 이제 같다. 처음에는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김종호가 썼냐 만들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동여지도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그 주장이 이제 무게중심이 같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동여지도를 이제 보물로 설정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대동여지의 축적은 동요도와 동일한데 전체 지도 도엽은 목판 120매, 재책한 책은 213면의 부록 지도를 몇 장 더 추가해서 상당히 두껍다. 이는 지도의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판이 121매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모두 합치면 대략 가로 360cm, 세로 685cm, 그다음에 100리를 1척, 10리를 1촌으로 제작하였으나 1촌1보라는 단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조선 후기 도량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축적이 이제 뭐 16만 분의 1이다, 뭐 아니면은 18만 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이 있어요. 아까 제가 16만 분의 1이라고 추적을 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종호라는 인물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동여지도를 조선의 구글 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도, 이 조선시대에서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다음에 구글링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를 만들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바로 지리학자 김종호다. 그런데 김종호의 인물 한번 볼게요. 그는 왜 그럼 지도를 만들었냐?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곳곳을 다니며 장사를 해야 되는 백성들, 직접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자신이 만든 지도를 쉽게 보고 필요할 때 쓰기를 바래서 만든 게 바로 대동여지도다. 이렇게 지도에 이제 집필 동기가 밝혀져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데 김종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이나 어린이 된 후의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도 거의 없고 족보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다는 점에서 김종호가 중인계층이거나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 상류 양반층 사회의 일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 거예요.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었을 거라고 여겨진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지도와 지리서를 쓸 만큼 학식이 풍부하고 여러 학자들과 친구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대동여제 신물은 엄청 크죠. 그리고 김종호가 북한에 지금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이 정말 올랐을까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종호가 대동여지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3번 돌고 백두산을 7번이나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지만 7번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길이나 이동수단으로 볼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하기에.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김종호가 여행을 자주 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전국을 3번이나 답사하거나 백두산 7번 올라갔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됐다. 이제 이런 해석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도를 어떻게 만들까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 김종호 전에도 지도는 많았는데 이게 전지 지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지도를 수집하고 지리책을 연구하면서 모은 자료가 매우 많았다. 대동여지도보다 먼저 만든 청구도는 그렇게 모은 지도들을 일일이 비교 검토하며 정확한 우리나라 땅의 모양을 이제 잡아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동여지도가 기존의 지도와 지리책들을 참고하면서 만들 때 확실하지 않은 곳은 직접 찾아가 확인하며 만들었을 거라 짐작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에 또 그리고 김종호가 여러 가지 많이 남겼어요. 동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보면 동요도지, 수선전도, 지구전도 등 10개가 넘는 지도와 지리서를 남겼다. 청구도는 지도 옆에 마을의 수, 땅의 넓이, 세금으로 내는 곡식의 양, 수도 한양까지의 거리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종합지도책으로 보물 제 1594-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지도책을 쓴 경험과 지식이 최종적으로 집도생된 게 바로 대동여지도다. 자, 그래서 김종호는 지도를 목판에 새기기 위해 자신이 만든 지도를 단순하게 다시 그리고 잘라서 목판에 나눠 붙인 지 돈을 아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새겼다고 해요. 놀랍죠. 그리고 김종호는 뛰어난 각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죠. 각수가 뭐냐면 목판에 지도를 새길 수 있는 기술자죠. 김종호가 그런 기술자니까 자기가 직접 목판에서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든 지 5년이 지났고 1861년, 그렇죠. 철종 12년에 마침내 대동여지도가 세상에 나왔다. 근데 이제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인물에 대해서. 근데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 알려진 게 없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냐. 분명한 게 부유한 양반도 높은 관리도 아닌 거의 40년에 걸쳐서 혼자 힘으로 수많은 지도와 지리서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그거를 백성들한테 이제 전했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훌륭한 일들은 주위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어떤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됐던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드릴게요. 김종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김종호가 백두산을 뭐 7번 올라갔다. 10번 올라갔다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을 구석구석 담사했다는 전설적인 풍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후 학자인 최남선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라는 게 이제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김종호가 직접 만들려고 막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는 것은 조금 허구라고 볼 수 있다. 픽션이다. 물론 어느 정도 답산했겠죠. 그냥 지도를 그렸겠어요. 그렇지만 지도 자체가 무에서 태어난 김종호의 창작품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과 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개정을 한 거죠. 자, 기록에 따르면 관리들의 허가를 받아서 비변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행정용 지도를 많이 취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요한 김종호의 업적은 대동여지도가 있기 전에는 모든 행정용 지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일반인에게 공개가 잘 안 됐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행정용 지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몇 번 갔다 오기도 했겠고, 근데 전국 지역을 방방곡곡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조금은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신중동국 여지승남을 많이 참조했다. 이게 이제 문화 사료예요. 현실적으로도 일개 개인이 조정의 허가 없이 봉수대와 주요 강국서를 다 지도에 찍고 다녔으면 정말
잡혀가도 할 말이 없으며 그 전에 당대의 치안, 교통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자료 보충과 확인을 위해서 몇몇 지역을 답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속설 수준의 전국 답사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전국에 가보지 않고 그래도 쓸 수는 있잖아요. 자, 그래도 중요한 김정호의 업적, 이 보물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전체 지도를 만들었다는 그 가치는 인정받을 만하다. 그거는 좀 강조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대동여지도 보물 찾아봤고 세 번째 시간 다시 이어갈게요.